영탄법, 공간법, 미화법, 억양법, 현재법, 비교법, 반복법, 연세법, 열거법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몇 개로 묶을 수도 있고 그냥 개념만 알아두고 가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헷갈릴 것 같거나 비슷한 개념을 구분하기 위해서 순서를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건데요. 자, 천천히 우리 과장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법은 실생활에서도 너 과장하지 마 이런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실제보다 많거나 적거나 표현하는 겁니다. 보통 과장이라고 하면은 실제 것보다 굉장히 부풀려서 크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작게 얘기하는 것도 과장법에 해당돼요. 예를 들어 크게 얘기하는 거는 눈물의 홍수, 쥐꼬리만한 월급 그런 게 있겠죠. 월급이 어떻게 쥐꼬리만 해요. 근데 더 엄청 작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거 뭐 과장법이라고 합니다. 늑대만한 개 하면 과장법이 아니에요. 진짜 늑대 크기만한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늑대 크기만한 개는 실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만한 개, 코끼리만한 개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이런 거 뭐 과장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과장법은 사실 찾아내는데 크게 어려움은 있지 않은 수사법이고요. 그래서 다음 영탄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영탄법 어디서 들었죠? 네, 우리 김소월 시인 산유화에서 우리 관주적인 태도, 영탄적인 태도 하면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영탄적인 태도는 감정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보통 감탄사, 감탄형의 어미를 쓰지만 때로는 의문형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옛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 오호라, 어허 이런 것들이 보통 영탄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옛날 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뭐 옛날 형식의 수사법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주받은 인생이여 느낌표, 그리움으로 여기 섰노라 느낌표 같은 것들 뭔지 알겠죠? 자, 들어보면 어때요? 조금 약간 옛날 시에서 많이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옛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게 영탄법의 특징 중 하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탄법은 좀 감정이 격하거나 내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을 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영탄법이고요. 비슷하게 명령법이 있겠습니다. 명령법은 의도적으로 명령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 지금 강조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명령형을 쓰는 겁니다. 젊은이여, 기회는 한 번뿐 놓치지 마라. 명령형으로 끝났죠? 일부러 명령형으로 쓴 겁니다. 내 생각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자, 지금 기회는 딱 한 번뿐이니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나의 생각을 놓치지 마라 라고 명령형으로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일부러 명령형으로 표현을 하면서 내 생각을 강조하고 있는 거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점층법, 정강법 알아볼 건데요. 자, 이름만 들어도 점층법, 정강법 뭔지 알겠죠? 자, 점층법. 점점 의미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강조하는 건데요. 우리는 개인에서 나아가 사회로, 사회에서 나아가 국가의 단합으로 세계 평화를 이뤄야 한다. 자, 우리 개인에서 어디까지 갔나요? 세계 평화까지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가면서 표현하는 게 점층법이에요. 자, 예문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10사람은 당한다. 10은 100당하고 100은 1000당하며 1000은 만을 당하리라. 라고 점점 처음에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죠? 만을 당한대요. 사실 근데 여기서는 만이라고 얘기하지만 전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점층법을 사용하면서 강조를 할 수 있겠죠. 그 반대로는 정강법이 있겠는데요. 정강법은 점층법의 반대입니다. 점점 작은 단위로 나아가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10,000원이 안 되면 1,000원이라도, 1,000원이 안 되면 100원이라도, 100원이 안 되면 10원이라도 좋다. 너무 없어 보이나요? 이런 예문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재밌어서. 자, 이런 식으로 10,000원에서 10원까지 가서 어때요? 더 강조가 되죠. 이런 식으로 정층법을 만드는 정강법입니다. 예문 하나 더 가져와 봤는데요. 천하를 태편히 하려거든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려면 그 집의 질서를 다스리며, 그 집의 질서를 잡으려면 그 몸을 닦을지니라. 자, 개인이 너 하나 잘해라는 말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천하태평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점층법이랑 다르게 정강법을 사용해서 점점 의미가 작아지면서 그 의미를 더욱더 강조하는 게 정강법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층법, 정강법 딱히 어려웠을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이어서 동강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동강법이란 우리가 이야기가 절정을 갖다가 갑자기 뚝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아침 드라마 보면 어떻게 끝나죠? 뭐? 영희가 우리 딸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끝나죠. 자, 보통 그래서 단편 소설의 대나눠지를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단편 소설, 저는 이제 인상 깊게 읽은 소설 중에 몇 개들은 다 단편 소설인데요. 그게 약간 절정에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열린 결말이라고 하죠. 절정에서 갑자기 얘기가 쭉 끊겨버리는 것 보고 동감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감법의 의미는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미화법, 억양법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화법, 자, 미화를 시키는 거죠. 밤손님이 왔다라고 다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밤손님이 얘기하는 거는 도둑을 얘기하는 건데, 자, 도둑을 미화시킨 거죠. 그래서 반손님 같은 경우도 미화법에 해당되겠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미화법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변소죠, 원래. 근데 화장실, 꽃 한자를 써서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우리 임금님의 변보고 매화라고 해서 매화틀이라고도 하죠. 그것도 이제 미화법에 해당되겠습니다. 좀 더 과장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는 미화법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억양법으로 넘어갈게요. 억양법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써서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닐 것 같아요. 처음에는 축혀 세우다가 나중에 갑자기 억눌러 버리는 거, 혹은 처음에는 억눌렀다가 나중에는 축혀 세우는 거, 이게 바로 억양법이에요.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처음에 축혀 세우다가 억누르는 걸 예시 들어볼게요. 그녀는 정말 예쁘지만 마음씨가 고약해. 어때요? 처음에는 축혀 세웠다가 마음씨가 고약하고 억눌러 버렸죠? 자, 이 반대로 처음에 억누르는 거. 그는 조금 모자라지만 마음씨가 고와하면서 축혀 세우죠. 자, 이런 게 억양법이에요. 자, 개념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억양법도 넘어갈게요. 현재법이 있겠습니다. 현재법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다른 개념을 잡을 때 현재법 많이 들어봤을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죠? 강조법이죠? 네. 강조를 하기 위해서 미래에 일어날 미래형이나 과거형을 현재형으로 쓰는 것 보고 현재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가 아닌데 현재로 쓰는 건 현재법이라고 한다라고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역사 같은 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강조하기 위해서 1919년 3월 1일 3.1운동 일어나다. 자, 일어났다가 아니죠. 일어나다라고 썼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과거형을 현재로 썼습니다. 이런 게 현재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비교법, 반복법, 연쇄법, 열거법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비교법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비교는 말 그대로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한 대상을 어떤 다른 사물에다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름바다도 좋지만 가을 단풍이 더 좋다. 자, 가을 단풍이 더 좋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뭐를 얘기했죠? 여름 바다를 얘기했어요. 사실 저는 여름 바다가 더 좋습니다. 여름 바다를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한 비교 대상이 있는 것 보고 비교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 굉장히 쉽지만 예문을 드리면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법 한 번 더 해볼게요. 달이 쟁반보다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비교한 대상이 있죠? 그거 보고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자, 비교법은 이렇게 개념 잡아주시고요. 반복법이 있어요. 자, 이거는 사실 헷갈리는 거는 아닌데 반복해서 쓰는 말이죠.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슬픔, 별 하나 있었죠. 그리고 우리 배웠던 김소월 시인의 삼용화에서도 나와요. 꽃이 지네 피네 어쩌고 저쩌고 하네 하면서 계속 똑같은 문구가 나와요. 반복법을 헷갈리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자, 이제 열거법, 연쇄법을 중요하겠습니다. 연쇄법은 그 말의 끝에 꼬리를 따서 앞머리를 계속 잇는 거예요. 자,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쉽게 예시를 설명해 드릴게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름이 계속 섞여. 자, 이게 연쇄법입니다. 쉽죠? 자, 이렇게 바로 연쇄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문학작품으로 들어가서 나이덕 시인의 푸른밤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 나오는 문구 중 하나인데,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자, 다시라는 게 붙긴 했지만 어쨌건 치욕이라는 그 소재를 다시 꼬리를 물어서, 연결고리를 물어서 다시 사랑으로라고 했죠. 이런 것도 연쇄법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럼 열거법은 뭘까? 열거법이 뭔가 하고 알아보니 열거법은 비슷한 말귀나 내용적으로 관련 있는 것들을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자, 연쇄법이랑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이런 게 열거법입니다. 자,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동격입니다. 그래서 열거법은 말이 열거되는 애들이 동격이어야 합니다. 자, 동격이어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열거된 게 모여서 전체의 뜻을 강조해야 그게 열거법이에요.
제가 예시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약삭 빠르게 떠나는 패도 있었다. 어물장수도 땜장이도 엿장수도 꼴들이 보이지 않았다. 자, 연세법일까요? 비교법일까요? 열거법일까요? 반복법일까요? 열거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떠나는 패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물장수, 땜쟁이, 엿장수 등등을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 떠나는 패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동격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열하는 것 보고 열거법이라고 하고요. 자, 떠나는 패를 강조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열거법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를 톱으로 자르면 단면이 생기고 그 단면에는 나이테가 나타난다. 자, 열거법일까요? 연세법일까요? 반복법일까요? 비유법일까요? 연세법이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요. 나무 한 그루가 있고 그 나무를 톱으로 자르면은 단면이 생기고 그 단면에는 나이테가 있대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얘기하고 있죠. 그걸 바로 연세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연세법, 반복법, 열거법, 비교법 이 네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 대조법도 있어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대조법을 안 썼네요. 자, 대조법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대조법 설명해 드릴게요. 대조법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대유, 대조, 비교 막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간단하게 정반대의 말을 맞세우면서 강조하는 것 보고 대조법이라고 해요. 자, 대표적인 예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자, 짧다, 길다. 정반대되는 것들을 대조시켰죠. 잘 되면 니 탓, 못 되면 조상 탓. 자, 이것도 잘 되면 못 되면이라고 완전 다른 반대되는 애들을 맞세워서 의미를 더 부각시켰잖아요. 자, 비교법이랑 구분되셔야 합니다. 자, 비교법은 비슷한 것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이 쟁반보다 크다. 자, 달 동그랗죠? 쟁반 동그랗죠? 비슷합니다. 자, 이거는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또 더 헷갈릴 수 있는 게 대유법이죠. 완전 다른 뜻인데 이게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더라고요. 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대유법은 비유법 중에 하나였어요. 자, 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대꾸법이랑도 또 헷갈려 해요. 대꾸법은 변화법이었어요. 대꾸랑 대조랑 다른 게 뭐냐면은 대꾸법은 자, 대조법은 무조건 상반되는 말이어야 하는데 대꾸법은 필요 없이 그냥 리듬만 맞으면 대꾸법이라고 해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등등등 뭐 대꾸법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꾸법은 그런 건 상관없이 얘기하는 게 대꾸법이고 자, 대조법은 꼭 반대되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교법은 비슷해야 돼요. 정리 들어갈게요. 강조법에 비교법, 반복법, 연세법, 열거법, 대조법이 있는데 비교법은 비슷한 것끼리 비교를 해서 나타내는 거고 대조법은 완전 다른 것끼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 다른 것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네, 반복법은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 반복법이고 연세법은 앞머리에 따서 꼬리를 물면은 연세법이고 열거법은 동격인 거를 계속 같이 나열을 하면서 전체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게 열거법입니다. 마지막 수사법 시간이 되니까 여러 말이 헷갈리죠. 대꾸법, 대유법, 대조법 다 다른 건데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많이 헷갈려들 해요. 그래서 이거 꼭 구분하셨으면 좋겠고요. 비교법이랑 대조법도 굉장히 헷갈려요. 비교라고 하니까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완전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비슷한 것끼리 비교시키는 게 비교법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수사법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얘기했던 헷갈리는 수사법들 예문 많이 찾아보시면서 공부하는 거 개념 정리에 굉장히 많이 도움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굉장히 뭔가 많이 한 것 같지만 이 개념을 반복하다 보면 그리고 문화작품을 보면서 내가 이거 무슨 법이다 이거 무슨 법이다 어떤 수사법이 쓰였는지 체크하면서 보시다 보면은 굉장히 익숙해질 거예요 수사법에. 그래서 많이 연습하시고 개념을 탄탄히 잡으셔서 문학 파트에서 수사법 묻는 문제 절대 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인데요. 여름방학 때가 굉장히 많이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개념부터 알아가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도 개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학 부분을 위주로 제가 원래 찍으려고 했었는데 예비 고등학생 국어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문학, 독서, 화자, 문법까지 전부 다 찍을 계획이고요. 한번
국어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영상을 찍을 거니까 부족하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